영국 영화 역사상 최고 걸작이 뭐냐? 네. 라고 했을 때 종종 이 영화가 1위예요. 모든 한국 영화를 통틀어서. 와. 저는 인도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화이트 타이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도판 기생충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어제 도로회도로라는 요 컨텐츠는 제가 볼 때 이동진 형님은 정말 재밌게 보실 거예요. 아,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요즘 화제가 되는 작품들 중에 신분을 요소로 다루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1000만 관객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신분을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름 앞에는 마치 성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타이틀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에는 그거를 신분이라고 불렀고 또 네. 어떤 시대에는 뭐 계급이나 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늘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2번이나 소개했던 브리저튼이라는 네네. 그 드라마도 이번 시즌 4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완전히 나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베네딕트가 사랑에 빠지는 여자가 알고 보니까 하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녀 역할을 한 소피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마지막에 하녀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차마 둘이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이런 대사도 해요. 베네딕트가 나의 정부가 되어줄래? Will you be my mistress? 이런 대사를 해서 가ban 전 아니야? 세계 가ban 시청자들이 다 경악을 했었죠. 오. 왜냐하면 지금 들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싶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같은 계급이 아닌 여성이랑은 맺어질 수 있는 방법이 그 여성을 정부로 두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명분상으로는 없어졌다고 해도 네. 폐지가 됐다고 해도 여전히 그 잔재가 여러 곳에서 남아있고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데 제가 브리저튼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영국의 귀족 사회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이게 아직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쵸. 귀족들이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다 네. 잘 살고 있죠. 네, 우리가 보통 공후백자남이라고 하잖아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서대로예요. 네. 그래서 공작이 보통 이제 가장 고귀한 신분이라고 생각하죠. 이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적으로 자기를 받아서 확립된 그런 귀족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회적으로 귀족 취급을 하는 그게 이제 젠트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레이디스 앤 젠틀먼 할 때 젠틀먼이 젠트리에서 온 거거든요. 귀족과 이 젠트리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 귀족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후백자는 다섯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 귀족들은 영국에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네, 인구를 생각하면 수천만의 인구 중에서 한 800명 정도 귀족이니까 그 프라이드와 그 자부심과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얼마나 사회적인 괴리 같은 게 심하겠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브리저튼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지금 귀족들은 직업이 뭐예요? 재미있게 사는 게 직업이죠. 보통은 이제 신탁 기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 거죠. 왜냐면 과학자 중에서도 이제 자기를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계속 연구를 하시고 뭐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썰이란 말은 보통 젠트리한테 붙이는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말 듀크, 뭐 베런 이런 거는 약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지만 진골,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진골이네요. 그렇죠. 근데 또 세습이라는 게 네. 중세 이후로 이게 원래 게르만 전통인데 장자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작이야. 그렇다고 내 자식들이 전부 공작이냐? 아니에요. 장자만. 장남.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썰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윈스턴 처칠이 3남이거든요. 세 번째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귀족이 못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윈스턴 처칠은 젠트리 계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귀족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부유한 상인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젠트리로서 근대에서 영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어찌됐건 이 양자를 합쳐서 보통 영국 귀족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뭔가 잘한 거 아니야, 선조들이. 그렇죠. 그대로 땅이 어떻게 보면 내려오니까 세습이 되니까. 그 땅은 어떻게 내려왔겠어요? 우리가 보통 윌리엄 1세라고 말하는 노르만 왕조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영국을 침공하잖아요. 그게 아마 11세기인가 이래요. 네네. 성공한 상황에서 영국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농공행상일 수도 있고 토지들 같은 것들을 이 충신들이라든지 장군들한테 나눠주게 되죠. 그게 보통 영국 계급제의 시작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렇게 따지면 1000년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라는 생각은 서양으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이 계몽사상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개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길게 봐야 한 300~400년, 그다음 지구 전역으로 보면 한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이 노비제 같은 게 폐지된 게 언제 갑오경장 때잖아요. 1894년도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130년 전에는 한국도 철저한 신분 사회였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식이 옛날에는 비상식인 거죠. 제 생각엔 이제 그 입헌군주제라든가 다 실권이 없는 그런 군주들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왕실이 어떤 형태로는 남아있는 네. 나라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어느 집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내 신분이 결정되고 굉장히 높은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네. 하층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인 신분을 만드는 구조일까? 신분을 운으로 나누면 어떨까? 카케구루이라는 컨텐츠입니다. 네? 카케구루이. 카케구루이? 네. 네. 이 카케구루이라는 뜻이 네. 도박에 미치다. 네, 그래서 도박에 중독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네. 자바미 유메코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요. 네. 핫카오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명문 사립학교처럼 보여요. 밖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철저한 계급 중심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계급이 도박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네. 내가 도박을 통해 어떤 신분을 얻고 뭘 하고 막 이런 욕망들이 가득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통해서 이제 강자다. 그럼 선망의 대상이 되고요. 약자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하층민을 넘어서 거의 피학의 대상이 됩니다. 모두가 그 학생을 괴롭힐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도박은 뭐예요? 주사위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커예요? 여러 가지 고스톱이에요? 탐이상 종목이 바뀌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박을 잘한다라는 것도 사실 순수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굳건한 어떤 계급 사회를 만들어놔서 약자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해놓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 없듯이 네. 굳건한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전학 온 자바미 유메코가 도박을 너무 좋아해 그냥. 그래서 순수한 광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여기다 이런 걸 걸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승부수를 띄워서 상대방을 압살해버리기도 하고. 왜 어른들 이렇게 공부 잘 이렇게 뭐 제대로 안 하고 이런 학생들 보면 야 너 고스톱 쳐가지고 대학 졸업장 땄냐 이러잖아. 그게 뭐예요? 딱 그거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제공된 혜택들을 이제 어쨌든 도박을 잘하는 계층만 갖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도박으로 운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까? 왜냐면 사실 신분제도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현실에 대한 은유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현재 어떤 신분이나 계급을 나누는 여러 요소들이 다 운 아니에요? 근데 운이 아닌 부분이 꽤 많죠. 이 운을 어디서 태어났느냐도 운으로 오늘 보는 어떻게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노력도 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잖아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면에서 운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 무작위성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네. 그러면 어쩌면 굉장히 평등해 보일 수 있다는 건데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 능력 자체가 과거로 봤을 때는 리더가 갖춰야 될 능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이 아니다. 그것도 능력이다. 왜냐면 사냥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서식지를 찾고 이것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능력이 없는 인류라면은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를 감수 안 하니까 얻는 것도 없으니까. 얻는 게 없어요. 그럼 위기를 극복하기 못하는 거죠. 어쩌면 도박으로 신분을 결정하는 것 자체도 뭐 순발력이나 적응력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대담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능력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쩌면은 제가 이 작품에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네. 정말 운으로 신분의 역전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층민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신분의 격차를 줄이거나 역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가 운이 좋으면 일로 올 수 있어. 그 인식을 심어놓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주는 거죠. 하층민의 불만이 꽤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상류층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착각을 심어놓는 것으로 오히려 상류층이 하층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야. 실제 운일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국이 아무래도 가장 그런 신분 제도를 널리 알린 또 독특한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하워즈 엔드? 하워즈 엔드. 네. 여기 보면
그냥 딱 그 20세기 초 굉장히 보수적인 아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던 영국 사회인데 거기에 이제 두 자매가 등장을 해요, 주인공으로. 근데 무려 엠마 톰슨이 첫째 역할을 하고 둘째는 헬레나 본햄 카터. 그리고 엠마 톰슨은 이걸로 여우 주연상도 받았죠. 근데 이 자매가 그냥 굉장히 교육 잘 받고 교양 있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자매인데 윌콕스라는 그런 집안과 네. 모종으로 얽히게 되는데 아주 뭐 권세가 있는 뭐 상류층 가문이죠. 귀족 가문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 윌콕스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부인을 잃어요. 사별을 해요. 근데 그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그 유언으로 처녀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에서 물려받은 어떤 낡은 오래된 별장 같은 게 있는데 그 집의 이름이 하워즈 엔드예요. 근데 그 하워즈 엔드를 나와 친구인 이 엠마 톰슨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겨요. 그렇게 해서 메모를 남겼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유족들이 볼 때는 그 집은 그 자매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없다. 저 집안은 심지어 어떤 노동자랑도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고 생판 남한테 넘기냐 하면서 막 그 유언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이 누구 손에 갈 것인가를 이제 영화를 끝까지 보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영화만 봐도 아 그 당시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깔보고 업신여기고 하는 게 나오죠. 하워샌드하고 이제 남아있는 날, 그당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어떤 코스튬 드라마의 어떤 뭐 맞아요. 코스튬 드라마. 대표적인 코스튬 드라마. 수작들이죠. 그러니까 피리어드 드라마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시대극이다 보니까 의상이나 이런 게 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차림이고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죠. 그림체 자체가 그냥 예쁜 유화를 넘겨보는 것 같은. 네.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현대 사회 입장에서는 신분제가 말도 안 되는 입장이고 네.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근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신분제에 사람들이 종속돼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럴 만한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이익이 있었을 거예요. 추측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관념을 심어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인셉션처럼 모든 사람에게 세상은 원래 신분제이고 이것은 신의 뜻이고 이것은 난 정해져 있고 너는 바이샤고 너는 수두라고 나는 크샤트리하고 이렇게 정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대장장이 자리 일이 힘드는데 쟤는 꿀 빨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라고 신이 태어나서 신분제 사회에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세뇌가 되면 불만이 없겠죠. 그럼 이 사회가 굉장히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인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근대적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물론 옛날에도 불평등하고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바이샤, 수트라, 크샤트리아 이런 말씀하셨지만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 발자취가 너무나도 그렇죠. 이 사회를 거의 바꾸기가 힘들 만큼 남아있죠. 뼛속 깊이.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확립된 제도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것을 불법화하려면 그것 자체가 이게 규칙이라든지 어떤 뭐 성문화 제정된 게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되는데. 되잖아요. 근데 카스트라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생각한다면 관념이고 관습이고 정체성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에 의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차별 자체는 금지되어 있어요. 인도가 1949년도에 이제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제정한 헌법안에 규정이 있어요.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라는 그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즉슨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카스트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불평등하게 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민족들의 역사 같은 걸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인도에 원래 살던 선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원주민들이. 보통 이제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드라비다족이라고 말하는 지금 인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북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안족들이 침입을 네. 하게 돼요. 이게 대략 한 기원전 한 2000년에서 그다음에 한 기원 때까지니까 한 1, 2000년 사이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아리안족은 백인계란 말이에요. 네. 드라비다족은 이제 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침공하면서 상대를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인종적으로 섞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했고 우리가 위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만든 게 카스트 제도다라는 네. 설명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본다면 이해가 되죠. 그것도 아니, 옳다는 사실 게 아니라. 포르투갈어에서 왔더라고요. 맞아요.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랑 같이 이 나라에 이런 게 좀 남아 있네. 얘네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하네. 네,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자 해서 그 카스타라는 말에서 카스트 제도를 맞아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타가 이제 혈통이라는 뜻인데 이제 신분제라는 것은 이렇게 세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무슨 브라만,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네. 뭐 바이샤수드라가 있고 밑에 불가촉 천민인 천민이 달리트가 있고. 있다고 하잖아요. 크게 네 덩어리로 구분짓고 달리트를 제외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걸 보통 바르나라고 해요. 네.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위에 세 가지는 상대적으로 섞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종적으로 얘는 드라비다족이고 얘 셋은 아리안이고. 아리안족이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르나 말고 자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일에 따라서 보통 분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세탁을 한다거나 더러운 무슨 분변을 치우는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네. 가지로 시체를 처리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달리트 같은 이제 최하층민들이 한다고 보통 보는데 네. 제가 예전에 EBS 세계 테마 기행을 통해서 인도를 한 달 가까이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셨어요? 북인도 쪽을 갔어요. 오. 네, 북인 쪽을 한 달 가까이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갔죠. 그 당시는 저는 이제 카스트에 대한 생각을 공책으로만 알지 사람으로 알지는 않으니까. 근데 세탁하는 세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달리트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다리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요. 그 당시에도 이게 21세기인데도 당연히 저희도 그런 관념이 없고 귀천에 대한 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이제 저는 즐겁게 잘 지냈죠. 그쵸. 근데 그것 자체를 현지 코디인 인도 사람이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달리트와의 어떤 접촉 같은 거랑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간디가 이 네 개 계급 중에서 바이샤거든요. 그다음 지금 이 모디 총리도 바이샤인데 이 모디 총리가 바이샤는 바이샤지만 거의 수수라에 가까운 바이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총리자 된 것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인도인들에게 이 카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자티라는 것의 형태로 머릿속에 잡혀 있다. 현대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참 잘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있죠. 사실 뭐 저는 인도 영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도 영화라고 하면은 뭐 발리우드식 막 춤추고 다 같이 노래하고 이런 걸 상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안 나오는 인도 영화들 중에 또 좋은 영화 많잖아요. 화이트 타이거라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소설도 워낙 그 문학사에서 맞아요. 중요한 소설이 작품이에요. 원작이에요. 하층민으로 태어난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결국은 성공을 하는 이야기다라고 한 줄로만 줄거리를 접하면 굉장히 짜릿하고 통쾌한 뭐 성공 신화라고 네.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중간에 아주 나쁜 일을 저질러서야 결국은 뭐 성공이라 해봤자 그게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네. 돈을 벌게 되죠. 어두운 성공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잠깐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층민에서 태어난 어떤 소년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그냥 그 누구도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너는 한 세대에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한 화이트 타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영특하니까. 실제로 이분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IQ가 되게 높은 것 같아. 네. 조금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뭐 멀리 학교도 못 가요. 집에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그 마을에 영주 같은 사람이 보니까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을 애초에 고용을 했던 그 마을의 악덕지주 막내 아들 일을 주로 하게 돼요. 아숍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네. 이 아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와서 심지어 잘해줘요. 이 주인공 말람한테 막 하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등을 토닥여주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느끼기에는 가족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잘 대해주고 보듬어주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도판 기생충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상처를 받나 보네요, 뭔가. 네. 근데 그 과정이 다 어떤 개개인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틀 자체가 어떤 나만 좋은 사람이 되고 나만 뭐 열린 사람, 오픈마인드 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뿌리 깊은 골조라서.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네.
요즘에는 조금 새로운 형태 신분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실제로 신종 신분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를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블랙미러라는 시리즈의 어. 추락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추락. 이 드라마의 세계관은 서로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1점부터 5점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별점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나 친절이나 말투나 뭐 모든 행동을 서로가 평가해요. 네. 레이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현재 4.2점의 평점을 갖고 있어요. 높은 거죠. 꽤 높은 편인데 네. 이 문제는 4.5점을 넘어가면 이제 셀레브리티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귀족이에요, 귀족. 평점이 4.5점이 돼서 네. 이 어떤 계급이 되면은 네. 대폭 할인을 해줍니다. 어머. 네. 셀러브리티 할인. 그쵸. 약간 초반부에는 네. 굉장한 유토피아처럼 모두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친절하고 막 잘해주려고 하고 이걸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5점을 주겠지? 이런 욕심을 갖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슷한 신분. 예를 들어 4점이에요. 네. 4점이에요. 우리 둘이 5점을 줘도 이 가중치 때문에 서로의 점수가 크게 올라가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주는 점수가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 평점을 보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3점이야? 뭐지? 내가 득볼 게 없구나. 피해. 오히려 발리티야. 보기에 유토피아처럼 잠깐 보였지만 네. 실제 이 세계관은 디스토피아입니다. 엄청난 그렇겠죠. 검열이 있는 네. 세상이네. 설정만 들어도. 그쵸. 네. 근데 이 레이 씨가 평점을 너무 높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지금 4점인데 집을 사고 조금만 싶어서. 노력하면 너무 좋은 집을 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높은 평점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축사를 맡아달라. 그 결혼식에는 4.5점 이상의 셀리브리티들이 막 꽉 차 있겠죠. 네. 거기서 멋지게 축사를 해내면 모두가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줄 거고 이거는 확실히 평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시작은 그거부터였어요. 그냥 처음에 커피를 쏟아요. 네. 어디다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와우. 사실 굉장히 조금 깎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점점 눈덩이처럼. 뚝뚝뚝뚝 깎이다가 네. 진짜 이제는 내가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점수가 낮아서. 네. 그래서 평점이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결혼식장에 도착하는 걸 도와줘요. 이분도 굉장히 사소한 이슈로 시작이 돼서 비슷하게. 바닥을 가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살고 있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을 본 거죠. 도착을 해서 이제 축사고 뭐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요, 아예. 근데 그 평점이 높은 친구가 얘를 왜 불렀겠어요? 4.2점을. 어쩌면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 하층민을 불른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쏟아내면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감옥까지 가요. 네. 네, 굉장히 시원하게 끝납니다. 시원하게 끝난다 이거. 이제 평점이고 뭐고 네. 쌍욕을 하면서 끝납니다. 평점의 굴레에서 네,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해탈했구나. 어쩌면 이 블랙미러 시리즈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해피엔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주인공은 비로소 이 시스템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고 저는 느낀 게 현대 사회랑 비슷하다.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도 많은 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왔어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리뷰.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리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식당은 정말 끝까지 올라가고요. 어떤 맞아. 식당은 충분히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맞아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뭐 사업을 접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막 별 한 개 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중국에 세서미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인데요. 사람의 신뢰도를 점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결제 기록, 소비 패턴, 신원 정보, 인맥, 온라인 활동을 전부 수집해서 네. 점수가 높으면 네. 보증금을 걸지 않고 렌트카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승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평판을 통해서 일종의 혜택을 주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은 어떤 요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기반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하면 어쩌면 이 블랙미러의 추락이라는 에피소드랑 비슷한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제목이 왜 추락인지 이제 이해가 됐네요.
저희가 남의 나라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요. 네. 마치 우리나라는 무관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9세기 말까지 신분제가 존재했어요. 공식적으로 폐지된 게 말씀하신 1894년 가보개혁 때니까 생각보다 최근이죠. 지금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데 대한 관념이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말 속에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쌍놈의 쌍놈의 XX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쌍놈이라는 게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양반이 꾸짖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선 초기하고 조선 후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양반 숫자도 다르고 이 양반에 대한 어떤 규정도 다르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양천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은 천인이고요. 양은 양인이에요. 양인이라는 것은 이제 천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양인과 천인 사이의 구분은 뭐냐면 자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이사를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양인들 중에서 과거를 급제한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라고 한 거잖아요. 양반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고려 시대로 넘어가서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도입하잖아요. 네. 문과 쪽에서 급제한 사람들은 문반이라고 하고 무과 쪽에서 급한 사람 무반이라고 해서 양쪽을 합쳐서 양계반이라고 해서 양반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래인 건데 뒤에 가면 이제 반상제라고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양반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 나누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무슨 뭐 양반이라든지 뭐 중인이라든지 일반 상민이라든지 아니면 훨씬 더 밑에 천민들을 나누게 되는 건데 천민들 중에서는 또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어떻게 본다면 아까 인도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달리트에 해당하는 팔천이라는 말로 보통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천한 8개의 직업을 팔천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광대, 백정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8가지로 불러서 부르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신분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조직화되었던 거죠. 맞아요. 조선 초기에는 훨씬 더 유연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차별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책들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은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되게 정직한 제목이 제목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 뭐 시리즈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을 보면 되는군요. 예를 들면 출근을 어떻게 하나 보통 해랑 관련이 있죠. 밤에는 조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양반들이 출근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과거를 급제해서 어떤 그 관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당하는 그 관청에서 아침에 공노비하고 말을 보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운전기사하고 자동차를 보내는 거예요. 라이딩을 해주네요. 네, 택시 보내는 거죠. 와요. 와우.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좀 글 좀 읽고 공부 좀 하다가 공노비가 와서 저 모시러 왔습니다. 네, 하게 가셔야 되면 됩니다. 그 말 타요. 출근해요. 출근하는데 여름에는 한 7시쯤 출근하고요. 겨울에는 9시쯤 출근해요. 해가 관련이 늦게 있죠? 뜨니까. 생각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네.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을 매일 일해요. 오. 그래서 7시에 출근하면 보통 7시쯤 퇴근해요. 와. 7 to 7. 네. 그리고 옛날 사람들 밥을 2끼 먹었어요. 아침 먹고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 점심도 안 먹고 일하는 거예요? 점심 보통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 먹을 때는 간단히 먹죠. 그래서 점심이야. 점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이크를 한자로 그렇게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에 2끼를 우리 먹는데 같은 한국말 쓰던 사람 맞아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점심을 라이트하게 먹는 거예요. 가볍게 먹는 거고요. 동진쌤한테 듣는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이야기 할머니. 정말 제일 재밌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근무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 더 들려주세요. 더 재밌다. 들려주세요. 너무 재밌다. 노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노비라는 말을 쓰지만 노라는 것은 남자종을 뜻하는 말이고 비는 여자종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우리가 알면 구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비도 이제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잖아요. 공노비는 사실은 노비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춘향도 공노비거든요. 방자도 공노비예요. 아하. 노비의 자녀는 또 역시 또 노비가 노비란 되잖아요. 말이에요. 아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서얼제라는 표현을 네네. 쓰잖아요. 홍길동이 뭐 서와 얼. 호부여영을 못하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자는 어떤 고영우제. 사람인가 하면 양반이 일반 백성들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게 이제 서자고요. 양반이 노비하고 사이에서 낳을 수도 있잖아요. 걔는 얼자라고 얼자. 해요. 얼자. 서자, 얼자를 합쳐서 서얼제라고 하는 거고. 평론가님 뭐 옛날 얘기하고 이럴 때 정말 훈장님하고 맞아, 바보 맞아. 2명 같지 않아? 네. 전혀 훈장님은 모르는 말씀하시는 이야기. 우리 둘이 코 흘리면서 네?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제가 뭐 브리저튼에서의 한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냥 버젓이 한여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영화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주행으로 기생충 이후에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한여를. 이게 김기현 감독이 한국 영화사의 거인이면서 기인이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감독들이라든지 평론가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걸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종종 이 영화가 1위예요. 모든 한국 영화를 통틀어서 그럴 정도로 확고한 어떤 한국 영화사에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워낙 그 비슷한 제목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네. 한여가 있고요. 네. 그다음 윤여정 씨가 처음으로 데뷔한 게 영화가 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환여도 있어요. 네. 그다음 또 환여 82가 있어요. 환여 82? 네, 그러니까 한여를 리메이크한 게 환여고요. 환여를 다시 또 리메이크한 게 환여 82. 그다음에 충녀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충녀? 네. 마지막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만들려고 했던 영화 제목은 또 악녀고요. 거기다가 여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놈놈놈의 후속편이네요. 김기현 감독 영화는 못 보신 분들이라면 처음 보시면 굉장히 이제 쇼크를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스릴러 장르의 영화이면서 당대의 어떤 사회적인 고민이나 이런 고민들이 그대로 다 영축되어 있는 정말 독창성과 어떤 그런 그 영화의 만듦새에 있어서 충격적인 그런 것을 안겨다주는 걸작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남자는 이제 피아노 강습을 하고요. 김진규 씨가 맡고 있고요. 근데 여자는 이제 주중녀 씨가 연기를 했었는데 집에서 이제 재봉틀을 돌려서 역시 굉장히 억척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둘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2층 양옥집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있어서 2층 양옥집을 마침내 사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빚도 졌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요즘식으로는 약간 하우스 푸어처럼 그 2층 집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남자의 직업이 이제 피아노 강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 회사의 복지 프로그램처럼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시는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피아노 선생님이 와서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막 가르치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성이 이제 접근을 해서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 근데 그 배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앵란 씨예요. 그 유명한 신성일 씨의 부인이기도 하고 또 워낙 훌륭한 배우이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집안일들이 너무 2층에서 많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니까 이 엄마, 그러니까 아내인 그 주중녀 씨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집안의 일들을 혼자서 다 못하겠다. 내가 하는 일도 있는데 우리 또 하녀를 한 명을 드리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으로 본다면 중산층의 꿈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여자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노동자들의 일들을 또 도와주면서 밥도 하고 일도 하고 청소도 하는 하녀에 해당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그 극중상으로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여성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이 여성을 연기한 사람이 이은심 씨인데 이 영화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고 이후로는 영화배우 생활을 거의 안 했고 그 당시로 19살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딱 보시면 이은심 씨가 너무너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굉장히 도발적이면서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여성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팜파탈처럼 그런 어떤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녀가 들어왔는데 이 남성을 유혹하게 되고 아내는 그때 친정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전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임신한 상태에서 하녀는 2층에 살고요. 1층 안방에는 또 부인이 살고 남자가 1층, 2층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을 다 집에서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를 삼게 됐을 경우에는 어렵게 산 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경제적인 환경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러면서 벌어지는 뒤에 가다 이제 끔찍한 사건들도 생기게 되고 또 이 주인공이 김진규 씨 아들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안성기 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안성기 씨나 또 뭐 엄앵란 씨 같은 분들은 요즘 관객들도 알잖아요. 그쵸.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1960년이니까 66년 전 영화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옛날 영화는 정말 지금의 명배우를 그 타임머신 탄 것처럼 옛날 모습 보는 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리메이크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모티브를 따와서 만든 영화가 역시 임상수 감독의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하녀라는 영화가 있죠. 네. 어쨌건 이 하녀라는 이 1960년에 김기현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 영화적인 얘기를 차치하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극중에서 당대의 어떤 그 중산층에 대한 꿈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2층 양옥집.
피아노가 있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사실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죠. 전기세를 제대로 못 내서 전기가 끊기려고 하는 상황. 그런 신분 상승의 꿈을 발목을 잡아채는 어떤 것에 대한 공포를 형상화한 게 어떻게 보면 하녀예요. 하녀는 시골에서 왔고 일종의 악녀 역할을 하는 거죠. 1층이라는 것은 극 중에서 사실 옛날에는 2층 양옥집에 살지는 않았으니까 원래는 단층집에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간이라서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한복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재봉틀을 돌려서 일을 해요. 근데 하녀는 양장을 입고 나와요. 서양식 복식을 입고 나오고 남편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계단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집 자체가 사실은 이런 어떤 계급적인 신분적인 축도이기도 하고 인물들의 관계가 그렇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슬퍼렇게 당대의 어떤 갈등과 모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생각났어요. 어떤 고스포드 파크라고. 그것도 영국의 네, 귀족적인 어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죠. 스릴러이기도 하고 로버트 알트만이라는 거장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인데 귀족 사회가 주인공인데 어떤 대단한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커플이 있어요. 대저택에서 우리 사냥 파티를 하자 이러면서 친척들 친구들을 대거 초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상류층 분들이다 보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도 있고 또 뭐 미국에서 온 영화 제작자도 있고 혹은 귀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하룻밤을 머물면서 어떤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들을 모시는 하녀들이 다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을 다 배치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없던 다이내믹이 뭐가 생기냐면 하녀들끼리 서로 그렇죠.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너가 모시는 분은 어때? 너의 고용주는 어때? 이러면서 약간 자기가 모시는 그분의 험담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그 하녀들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맞아, 않고 맞아. 그 사람이 모시는 그 고용주의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막 영화가 한참 진행됐을 때 갑자기 캬 하고 비명 소리가 들려요. 오, 근데 가보니까 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 호스트, 집주인이 죽었다. 칼에 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오, 살인 사건. 근데 다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후더닛 무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이브즈 아웃처럼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범인이 있으니까 이제 형사가 도착을 하고 누군지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형사가 되게 무능해요. 그래서 형사는 별로 하는 거 없이 뭐 시간 보내다 가요. 뭐 누가 범인이냐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속물주의라든가 뭐 사람의 이기심이라든가 계급주의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서 나중에 각본상을 받게 되는 작품인데 사실 구조를 보면 상류층은 위에서 머물고 하류층 뭐 하인들은 밑에서 머물고 명확히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 하인들이 이 상류층 자기가 모시는 고용주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인지 모르겠어요. 그 오히려 사람의 정보량으로 모든 봤을 비밀도 때. 알고 모든 생활 습관도 알고 있고 이 상류층은 너무 하인들에게 정석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모든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어떤 아줌마는 병도 못 따요 스스로. 아하. 그래서 막 병 따달라고 그래서 중간에 마차를 멈추고 내려요. 어허. 그 정도니까 이게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재미난 다이내믹을 정말 이 2시간 넘는 영화에 다 때려박은 엄청난 영화인데 총 35명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 파티에서 파티장에 있는 사람만 35명인데 여기는 뭐 신진 배우들도 있고 오래된 유명 배우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실제 기사 자기가 있는 사람만 7명이 와.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들 크레딧이나 그런 걸 보면은 쭉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솔직히 영화를 한 번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2번, 3번 봐야 이때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이 행동을 했구나. 왜냐면 계단을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이 배우들이. 그걸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여러 번 봐야 되는 그런 영화예요.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분 어떤 계급이 발생하는 게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진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명확하게 신분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설정의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네. 도로헤도로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도로의 도로. 진짜 처음 들어요. 완전 처음 듣죠. 어제 도로헤도로라는 요 콘텐츠는 세상이 딱 2가지 세상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네. 하나는
마법사들이 사는 세상, 하나는 비마법사가 사는 세상. 네. 머글이네 머글. 네, 그래서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법사라면 마법사가 사는 세계에서 이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네. 그렇지 않은 홀에 있는 비마법사들은 일종의 실험용 생쥐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마법사들이 그냥 재미로 심심할 때 홀에 내려와서 마법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비마법사들한테 네. 다양한 실험을 해요. 마루타로. 네, 마루타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된 세상에서 네, 누군가가- 기억을 잃은 아.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카이만이라는 남자인데요. 머리가 도마뱀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 사람은 마법은 쓸 줄 몰라요. 네. 네, 근데 마법이 안 통해요. 오. 재밌죠? 거기 이제 같이 다니는 니카이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랑 같이 마법사들을 사냥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도마뱀으로 바뀌는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마법이 안 통했던 거예요. 네네, 마법이 타이머는. 통하지 않고. 체인소맨 스토리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도마뱀이라고 네. 하니까. 거기다가 사냥하러 다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마법사를 사냥하러 다니는데 네. 방식이 독특한 게 도마뱀이에요. 네. 마법사가 보이면 네. 머리를 뭅니다. 머리를 딱 물면 이 도마뱀의 목 안에서 네. 한 남자가 이렇게 나와요. 정체불명의 남자. 입안에서? 네, 이 입안에서. 도로. 그래서 머리를 딱 물면 이 안에서 남자가 딱 나와서 네. 얼굴을 확인하고 어. 너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죽이고 만약에 이제 이 맞아. 정체불명의 남자가 맞다. 네. 그러면 이제 얘한테 마법을 풀 방법이라든지 뭔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그쵸. 찾을 때까지, 그 네. 장본인을 찾을 때까지 여러 명을 다 그러니까 보이는 죽여야겠네. 마법사들을 계속 사냥을 죽이니까 하는 거구나. 이 마법사 세계에서는 공포의 존재로 소문이 납니다. 오. 이때 그 마법사 세계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 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앤. 그래서 그 리더와 그의 부하들이 카이만을 죽여야 되겠다. 신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앤과 카이만과 각각에서 벌어지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림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한 그림들이 아니 많이 일단 나와서 입속에서 남자가 튀어나오는 것 네. 자체가 약간 에일리언 같은. 맞아요. 이게 잔인한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콘텐츠인데 제가 볼 때 이동진 형님은 정말 재밌게 보실 거예요. 아,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런 만화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니아가 굉장히 튼튼하게 있고요. 그래서 참신한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신분 사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그냥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상상력인데 네. 그 마법을 돈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음, 그래도 충분히 얘기가 재밌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얘기가 되잖아요. 혹은 초능력이라고 바꾸면 엑스맨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남녀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뭐 세대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무슨 인간과 동물애를 역전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돈에 의한 경제적인 어떤 계급에 관한 문제라고 친다면 굉장히 얘기가 또 다르게 재밌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신분에 관련된 이야기는 신분을 넘나드는 사랑이 또 등장을 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신분을 초월한 네. 사랑.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격차를 정말 최대한 벌릴수록 사실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가 그렇죠. 신데렐라 굉장히 스토리가 되는 재밌는 거잖아요. 귀여운 여인 같은 작품 아니면 뭐 로마의 휴일 같은 작품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그런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차가운 속성을 파고든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지금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 오. 이번 3월에 개봉한 네. 근데 지금 녹화 시점에는 사실은 아직 개봉도 안 했어요. 오. 보신 분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아직 언론 시사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영화 계급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 거를 먼저 보시는. 보신 거죠? 네, 이게 예, 진정한 좀 계급이다. 야 이게 신분 차이가 신의 상당하네요. 계급, 네. 네. 신분이 아니고 그냥 영화의 노예예요. 그냥. 아니에요. 네. 만든 사람이 미셸 프랑코라는 지금 멕시코의 가장 그 핫한 가장 뛰어난 감독 중에 한 사람인 감독이고요. 영화를 너무 잘 만드는데 보고 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사람의 어떤 음습하고 불쾌한 이런 것들 자극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까서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뛰어난 감독들인데요. 시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렇죠.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그 제시카 체스테인이 연기한 제니퍼라는 여성인데 이제 집이 굉장히 부유해요. 네. 그런 어떤 그 부호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사회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되는데 멕시코에 가서 약간 댄스 아카데미 같은 것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그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이 발레리노한테 꽂힌 거죠. 아.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게 됩니다. 근데 극 중에 이 발레리노는 20대고 제시카 체스테인은 뭐 40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둘 다 물론 솔로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차이가 다 존재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차이가 일단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부국과 멕시코라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있고 또 그런 경제적인 계급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시카 체스테인이 이 몰래 미입국을 왜냐하면 합법적으로는 입국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이 남자를 불러들여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 비용은 다 뭐 제니퍼가 내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와서 다시 두 사람 불타올라요. 이 영화가 사실 어떤 장면들 그 배드신들이 굉장히 야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영화의 제목이 끝까지 뭐라고요? 보게 되면 Dreams. 네, 네, 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와 서로에게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강렬하게 타오르는가를 보여주죠. 그 미국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막 알콩달콩 살고 이제 서로 이제 애인 사이로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제니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싶죠. 아 진짜요? 네, 누가 봐도 멕시코 혼혈처럼 생긴 사람이고 영어 문제도 있고 물론 영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빠져든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육체와 정신에 빠진 거죠. 남자 자체가 이제 발레리노이고 영화에서도 워낙 육체적으로 뛰어난 그렇구나. 모습 그런 매력이 보여요. 더군다나 이 남자도 자기 나름의 어떤 꿈이 있고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용수로서의 목표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꺼리게 되니까 남자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자존감이 그렇죠. 너무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어느 날 결별을 선언하고 그녀의 집에서 나가게 돼요. 아 남자가 먼저. 네. 나가게 되는데 불법 체류자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는 이제 원래 발레리노니까 네. 이 발레 시어터 같은 데 가서 그 앞에서 발레를 선보이면서 거리에서 이렇게 즉석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레 아카데미의 중역인 사람이 보고 재능을 바로 알아보죠. 어허. 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스카우트하게 돼서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돼요. 미국 사람들 오. 다 제치고 신분 상승. 네. 그렇게 극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여자 힘 없이 본인 스스로가 서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버렸으니까 이 남자를 찾으려고 멕시코까지 갔다 오고 온갖 뒤집고 이렇게 하다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 깔려져 있는 어떤 마쿠의 진실이 드러나는 뭐 이런 후반부 얘기를 갖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로 봐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계급적인 함의가 있겠죠. 그것을 아주 아프게 건드리고 불쾌하게 만드는. 봐서 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가 보다. 또 끝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끝나서 굉장히 묘한 이렇게 암울한 어떤 그런 배움을 깔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영화는 아, 있죠. 진짜 따끈따끈한 신작 이야기였다. 신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콘텐츠의 핵심 주제는 신분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정말 독특하게 신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데 보석의 나라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제목은 일단 너무 예. 어쨌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주 먼 미래의 지구에 더 이상 인간이 없습니다. 네. 인간은 사라졌고요. 대신에 몸이 보석인 존재들이 있어요. 몸은 보석이고 인간형이에요. 아 말도 하고 네. 눈, 코, 입 다 보석이 있고 다 있고 그냥 봤을 때는 인간인데 몸이 보석이라 독특한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 귀엽다. 보석 귀엽죠? 각각 개체마다 다 다른 보석이에요. 나는 네. 다이아몬드고 얘는 사파이어. 오 맞아요. 정확해요. 루비, 에메랄드. 네. 다이아몬드가 최고겠네요. 재밌는 게 딱 28명이 존재합니다. 오. 네, 이 28명의 보석 인간 이들이 달에서 월인들이 와요. 그 월인들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월인들의 목적은 여기 지구에 있는 보석들을 사냥해서 자신들의 장신구로 쓰려고 해요. 네, 월인들은 굉장히 또 묘한 느낌이에요. 사람의 형태인데 좀 독특한 어떤 분위기를 풍깁니다. 근데 주인공은 가장 약한 보석, 포스포필라이트라는 실제 광물에서 온 이름이고요. 인산염 광물의 일종이고요. 굉장히 무르고 잘 부서집니다. 그래가지고 극 중에서 너무 약해요. 그래서 백과사전이랑 뭐 지리서를 좀 겸하는 그런 이 박물지라는 걸 기록하는 일 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포스라는 친구는 본인 역할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사건을 겪게 되고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막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아도 있습니다. 다이아가 있는데 다이아 말고 볼츠라는 친구도 있어요. 볼츠? 볼츠. 이거는 무슨 광물인지 잘 모르시겠죠. 볼츠가 어디서 왔는가를 제가 좀 고민해보니까 보르트라는 것에서 왔을 것이다. 보르트. 예, 보르트는 공업용 다이아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라 가치는 더 적지만 싸움은 더 잘하는 설정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볼츠가 훨씬 싸움을 잘하고 가장 유능한 전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는 질투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인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또 보석들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이 미래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러한 상황이 됐을까? 굉장히 많은 진실들이 또 재미를 주는. 그래서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그쵸. 허약하게 타고났으면 맞아요, 신분이 맞아요. 낮은 거고. 네. 그래서 보석의 모스 경도를 계급화를 해서 일종의 어떤 상징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작중에 보석이 깨지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렇겠죠. 재미있는 건 그 깨지고 부서지는 장면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실험한 네. 작화적으로는 아까 그 도마뱀 머리 달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보기가 네. 예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좀 아이디어가 너무 독특해서 보면서 이야 진짜 참신한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우리 뭐 과거의 신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계급 이야기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여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약간 저도 신분이 상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약간 지식 신분. 어. 네, 오늘 많은 신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더보기란 통해서 상세한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희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디지털 신분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가 많네요. 맞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셋 다 뭐 호기심 천국이니까 네. 호기심에 대해서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어스라는 영화는 애초에 어떤 소녀의 호기심부터 시작해요. 4명의 가족이 서 있는 거. 손에 붉은색 옷을 입고 손 잡고 오지 않아요? 네, 서로 손을 잡고 그냥 어둠 속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하는 거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가 X자로 칼날을 꽂아요. 어우, 상상돼. 어우 잔인해. 근데 궁금해. 자신의 유년 시절을 쓴 거를 많이 각색을 해서 이제 영화화를 한 건데 아이들 태어나서 처음 뭐 먹어볼 때 그 반응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왜 사람들은 스포일러를 싫어할까? 이거를 이제 알려드려요. 시청자분들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밌는 게